안녕하십니까. 이미지 메이킹 2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을 시작하기 전에 1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한 번 더 떠올리시면서 뒤에 바로 나오는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강부터 2강까지 간단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강의실에서 만나기 전까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과제 분석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닝 강의 특성상 강의를 잘 수강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제들은 제가 개강 직후 확인하여서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아이 컨택트, 눈 맞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 맞춤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꼭 소개팅이 아니어도 마음에 드는 이성하고 대화를 할 때 또는 중요한 미팅 자리 이러한 등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눈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해 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잘 행하고 계신가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쳐야지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이 눈이라는 부분이 마음의 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 감정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기로 다 새어 나가요. 이 나의 눈으로 다 표시가 난다라는 거죠. 뭐 동공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아나요? 뭔가 그 눈빛 플러스 이 눈가 주변의 근육의 느낌으로 상대방은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뭔가 눈만 봐도 슬픈 눈이다, 기쁜 눈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 주변의 근육으로 다 감정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내가 지금 평가받는 자리 뭔가 작아 있는 상태에 그럼 이 떨리는 마음이 눈으로 반영이 되고 그거를 상대방이 알까봐 걱정돼요. 자, 그런데 참 이 눈맞춤이라는 게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힘들다. 난 누군가랑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뉘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자,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약간 이러한 두려움, 걱정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누군가의 눈을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또 우리가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요. 뭐 원래부터 습관적인 자존감이 낮아 있는 분들이 있고, 그쵸? 늘 어떤 상황이든 나는 조금 부족해. 이런 습관적으로 나는 자존감이 낮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평소에는 자존감 뿜뿜이에요. 막 어깨에 막 이렇게, 나는 날 사랑해. 난 괜찮은 놈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럴 거예요. 평가를 받는 자리, 좀 그럴 때는 좀 뭔가 내가 작아지고 좀 나의 자존감도 같이 갑자기 나는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인데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잠깐 옵니다.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좀 많이 작아져 있고 약해 있을 때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게 그런 이유로 좀 눈을 마주치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나는 괜찮아. 나는 상대방 눈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상태지만, 상대방의 눈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레이저가 막 나올 때 세상 부담스러워요. 진짜
난 보고 싶은데, 나는 상대방 좀 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눈빛. 물론 이 부담스러운 눈빛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부담스러운 눈빛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좀 끈적끈적한, 나를 너무 끈적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라던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좀 공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뭔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정확하게 뭐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렇게 뭔가 좀 날카로운 눈빛, 그런 눈빛도 조금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또 막 예를 들면 고객을 만날 때도 막 눈에서 불만 레이저를 막 쏘는 그런 상황일 때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자,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좀 누군가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눈빛 교환, 아이 컨택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탁 이렇게 뚫어서 상대방의 눈과 아이 컨택을 잘 하면서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이 컨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아이 컨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잘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냥 눈만 마주치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왕이면 아이 컨택을 할 때도 시간 배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는 어떤 경로라던가, 눈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을 바라보기 힘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팟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알면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면 굉장히 또 곤란할 수 있는 그러한 팁들 지금부터 대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러니까 눈 맞추고 있는 이 시간, 타임을 한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눈을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 금방 이렇게 피해버리는 것도 너무 짧죠. 그리고 너무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소개팅에 나왔어요. 근데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또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그러셨구나. 자꾸 눈이 피해요. 눈을 너무 짧게 바라봐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뭐 좋진 않죠. 왜 이렇게 눈을 빨리 피할까? 그러면 날 보는 게 힘든가? 나를 바라보는 게 그 사람의 눈에는 지금 힘든가? 나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건가?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상대방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만남에서는 눈을 너무 빨리 피한다.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왜 이렇게 눈을 빨리 피하지? 좀 긍정보다는 확실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자, 반대로 눈을 너무 안 피해. 눈을 너무 안 피하고 날 너무 지그시 바라봐. 조금 다른 데도 보면서 날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 봐요. 그 사람을 아이 컨택을 하세요. 대화할 때 무조건 아이 컨택을 하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대화하는 내내 5분을 대하면 5분 내내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경우죠. 눈을 너무 안 피해도 좀 상대방은 좀 부담스럽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한테 호감 있어 하는데 계속 나를 쳐다본다. 이건 이제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낄 것이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강압적인 눈빛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를 좀 누르려고 한다라는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간의 배분은 7대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대 3.
대화를 하면서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한 7 정도 잡으면요. 대화를 할 때 한 3 정도는 좀 이제 다른 곳도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또 눈을 마주쳐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셨어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셨구나 하면 또 상대방 얘기할 때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왜 또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눈을 마주치게 되면 상대방도 똑같아요.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날 보고 있네. 나도 저 사람을 봐줘야겠다. 눈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거는 에너지가 쓰이게 돼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건 너무너무 좋고, 그건 오히려 에너지 뿜뿜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그거 외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아이 컨택을 하고 대화하는 것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 상대방도 내 눈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이고, 그도 에너지를 쓰이게 돼요. 근데 내가 눈을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좀 휴식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대3에서 7 정도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서로가 눈으로 감정 공유를 하고 나의 생각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3 정도는 쉬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감정 공유했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쉬었다가 감정 교환, 쉬었다가 감정 교환,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할 때, 자, 쉬어갈 때 어디서 쉬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잘해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눈빛이 잠깐 머무는 장소, 머무는 시간, 그 머무는 장소를, 경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부분도 사실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어갈 때 경로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앞에 남성분이면 이제 소개팅 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성분이면 제가 남성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돼요. 2가지 경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훨씬 더 호감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입니다. 네. 그러셨구나. 거기 가서는 어떠셨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즐거우셨구나. 그 부분 되게 재밌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상대방을 눈을 바라보고 쉬어갈 때 아래로 봤다가, 아래를 보면서 좀 쉬어가다가, 그리고 다시 눈을 보는 경로예요. 눈을 보고 아래를 이렇게 보고 다시 눈을 보는 거는 호감이 있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눈의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상대방이 나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디로 눈이 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보면서 좀 나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나의 눈을 바로 바라본다. 호감 조금이라도 있어요. 많고 적음은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있다, 긍정적인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2번째 경로는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잘 연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좀 호감이 없거나 좀 긍정적이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눈을 보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옆을 잠깐 이렇게 본다라던가, 아니면 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라던가, 그리고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로를 보인다. 긍정적이진 않다. 마음은 슬프지만 좀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확률이에요.
확률이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지레짐작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는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호감을 보내고 또 상대방도 무의식 중에 호감을 느끼는 경로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디를 본다고요? 여러분 잠깐 쉬어갈 때 아래를 봐주세요. 뭐 그분이 커피 잔을 들고 있다 그러면 커피 잔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듣고 있다가 또 눈을 보고, 뭐 필기나 노트 쪽 종이가 있다,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그럼 눈 보고 있다가 잠깐 아래쪽 보면서 얘기 들으시다가 또 이렇게 보고, 자 그런 식으로 조금 쉬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때 좀 보기 힘든 사람, 이렇게 쉬어가고 눈 보고 이런 거 너무 잘 알겠으나 눈을 바라보기가 힘들 때, 자 그럴 때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많이들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을 보기 힘들 때는 어디를 보세요? 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이제 하다 보면 많이들 대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얼굴의 센터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간, 아니면 인중, 아니면 턱, 얼굴의 센터라인이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전에 잘 응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스팟이지 않을까. 여러분 누군가의 인중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네, 턱도 마찬가지고요. 턱 같은 경우는 눈하고 위치가 또 굉장히 멀잖아요. 제가 한 교육 담당자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턱을 봐라, 눈을 보기 힘들 때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턱을 보고 제 턱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 본인의 말을 잘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턱을 보다가도, 이렇게 턱을 보다가도 살짝 눈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얼굴 씹으셨는지 다시 눈이 턱으로 내려와요. 자, 눈의 경로가 어떻죠? 턱, 눈, 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화장이 떴나? 아이라인이 번졌나? 왜 그렇게 보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다른 곳을 보는지 눈치 못 채고, 하지만 나는 잠시 눈빛 교환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아래의 경로로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눈 봐야 돼요. 근데 상대방은 눈치 못 채게 어디 다른 데를 보고 싶을 때 바로 이곳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상대방의 다크 서클 존을 보라. 다크 서클 존 여기죠. 띵. 애교살 바로 아래. 네. 뭐 전날 상대방이 좀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다 하신다면 뭐 다크가 턱 밑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주 발견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눈 바로 아래 요 스팟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눈 근처긴 한데 이 동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상대방이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네, 못 챕니다. 몰라요. 저희가 상대방이 여기 아래를 보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냥 저 사람은 내 눈을 보고 지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눈치 못 챕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또는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나타났다. 자 그럴 때는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빛 도저히 못 보겠다. 어디를 본다고요? 네, 바로 다크서클 존을 바라봐 주시면 도움이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친구분들이랑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이 다크를 찾아가지고 다크를 찾아서 하시면서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서 대화를 해보고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지금 어디 밖에, 눈 밖에, 아래 밖에 이러면서 뭐 확인을 해보시는 확인 작업 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실전에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상이 있는데 눈을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쑥스러워. 눈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아이 컨택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동공을 보다가 잠깐 아래쪽을 봤다가 다시 동공 봤다가 요 근처로 여기서 7%가 7화를 머물러 주시고 3할 정도는 다시 아래 경로 쉬어가다가 다시 눈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무게중심을 대화라고 하면 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게중심 자체를 눈에다가 담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눈에다가 담게 되면 확실히 상대방의 눈도 더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의 눈 주변의 근육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꾸 또 읽으려고 하게 되고 나 또한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내 눈을 바라볼 때 오해 없이 잘 전달하고 싶어서 눈 주변의 근육을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나는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다. 호감의 눈빛의 근육을 이렇게 계속 써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입은 그냥 스피커예요.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눈으로 모든 감정과 이야기를 하시고 입은 스피커예요. 입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귀에 언어로 전달이 되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청중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때 되게 떨리잖아요. 청중의 눈을 잘 안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긴장을 하면. 근데 그럴 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나에게 호감을 보내는 청중이 있어요. 한 명 정도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면 또 훨씬 더 마음도 진정되고 청중의 눈을 바라보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강연을 나갈 때도요. 저도 늘 이렇게 무대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지만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뭔가 말한다라는 거 그래도 항상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서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에게 조금 더 미소를 보내주시고 눈으로 함께 웃어주시는 좀 저에게 호감과 긍정적인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에게 눈이 조금 더 가게 되고 또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그분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청중들도 함께 보면서 아이 컨택을 시도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면접관을 바라보실 때도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기 힘들다. 그러면 어디요? 면접관님의 여기 다크서클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아이 컨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대화, 눈에 많은 감정을 담아주시고 쉬어가는 타이밍, 눈의 경로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 컨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꿀팁은 그냥 넣어두시면 정보일 뿐이에요. 많이 활용하시고 생활화하시면 바로 여러분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 잘 하셔가지고요. 스윗한 대화 늘 나누시길 바랄게요. 이상 스윗지훈의 지훈이었습니다. 아참!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브랜드는 라틴어로 각인시키다 라는 뜻의 어원으로 시작되었고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는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기술은 자신의 능력을 잘 전달하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으로서 표현하지 않는 감각은 감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 컨택입니다. 면접에서도 수많은 면접관들이 면접자들의 이 아이 컨택 스킬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나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눈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퍼스널 브랜드에서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퍼스널 브랜드 강의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퍼스널 브랜드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잘 보시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 에세이,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취미를 돈으로 만들까?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을 지속하고 싶다. 둘, 지속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래야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나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브랜딩입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잘 정립하고 있는 건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힘이 됩니다. 기획자로서 브랜딩을 생각할 때 중심에 두는 건 컨셉과 키워드인데요. 개인의 브랜딩, 기업의 브랜딩을 일맥상통하게 하는 컨셉과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후배 기획자들과 사회에 첫발이 디디는 후배들은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됩니다. 하나, 끊임없는 일상의 관찰. 둘, 꾸밈없는 브랜드의 통찰. 가치 있는 브랜드는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화합니다. 브랜드는 정서적, 상징적 유대를 통해 교감합니다.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사람들과 문화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지요. 가치 있는 메시지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이 책의 메인 키워드는 나라는 브랜드인데요. 나라는 브랜드를 정립하고 내가 속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는 4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브랜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곧 브랜드의 철학이다. 질문이 영향력 있는 가치를 창출해낼 때 쓸모 있는 일이 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나의 브랜드가 기업의 브랜드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역량과 품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곧 브랜드의 철학이 됩니다. 브랜드 철학은 고객, 사회,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내가 세상을 향해, 고객을 향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나의 브랜드 철학이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해나 책장의 질문은 이 책과 이 제품은 재미있고 유익하고 명쾌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모든 컨텐츠가 제작됩니다. 명쾌하고 깊이 있는 가치를 담아내자가 해나 책장의 브랜딩인 셈이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저의 고객이 되고 동료가 됩니다. 브랜드는 결국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브랜드는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구성원들의 삶과 브랜드의 철학이 동일한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브랜드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외부의 고객이 아닌 바로 내부에서 브랜드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 그리고 나입니다. 진정성을 가져라. 이 책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투명한 밀실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품고 있는 본연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브랜딩이 되지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고객들은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브랜드로서 인정받으려면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솔직함과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이 솔직함에 브랜드 가치와 매력의 옷을 입히는 것이 브랜딩인데요. 내가 가진 질문을 나만의 컨셉트와 키워드로 정리하고 그 약속을 고객에게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진정성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브랜딩, 리더의 가치관과 직원의 역량이 합쳐지는 일. 이 책은 개인이 가진 역량의 총합이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회사는 개인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현역에서 기획자로 일하며 느낀 건 한 사람의 기획자의 역량은 리더의 분량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리더의 수준과 시선 안에서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결정됩니다. 마케터와 기획자와 고객 지원팀이 고객의 만족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만약 리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다 줄여버린다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구성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리더가 가진 방향이 좋고 구성원 각각이 열정이 있다면 그 회사가 가진 힘은 강해집니다. 저도 이것이 합쳐지는 회사를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직장과 함께 성장해가는 유토피아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견고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회사의 리더는 좋은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개인의 역량이 개발되도록 개인의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라. 질문하고 나의 철학을 컨셉과 키워드로 정리하고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계발인데요. 자신의 가치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 것이죠. 브랜드에 필요한 건 언어학적 이해와 문학적인 감성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문학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자기만의 언어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며 비로소 자기다움에서 오는 차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는 브랜드의 가치를 생산하지요. 저 역시 현직 기획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 중 하나가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획자들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저만의 개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 통찰력, 인사이트인데요. 내가 쌓아온 분량과 그릇 크기만큼 저의 인사이트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나의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쌓아가고 채워가는 것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게 읽히는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만으로 내 용량을 채워가며 저의 인사이트도 결국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전이나 사회학, 자연과학, 그리고 양질의 소설처럼 좋은 인사이트를 가진 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요약하며 나의 소양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조직의 브랜드로 성장하는 법. 하나, 브랜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곧 브랜드의 철학이다. 둘, 진정성을 가져라. 셋, 브랜딩, 리더의 가치관과 직영의 역량이 합쳐지는 일이니 조직은 개인의 성장에 투자하라. 넷, 자신의 가치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라. 저는 이렇게 4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 많은 정보는 이 책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을 통해 만나보세요. 나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남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담아내는 질문들이 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을 정리해 줄 겁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소양을 쌓아 나만의 브랜드로 성장해 갑시다. 사회의 첫발을 디디는 후배들, 그리고 세상의 유용한 가치를 표현해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획자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명쾌하고 깊이 있는 브랜딩 기획을 담아내는 곳, 브랜드 기획자의 노트 해나책장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잘 정리해서 과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라틴어로 각인시키다 라는 뜻의 어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식별해주고 차별시켜주며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경험적 상징 체계를 소비자들인 직접적 효용보다는 브랜드를 통해서 얻는 가치 주변의 신뢰, 우월감, 자신감 등을 더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스타벅스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20대에 굉장히 신발이라고 하면 또 아이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은 기능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또 또래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또 우월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디자인이 좋아 보여서 있어 보여서 그냥 믿음이 가서 이런 느낌에서 처럼 당신은 단순히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가 주는 가치 그리고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을 타인과 차별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인지시키는 것이며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타인의 마인드 속에 간직된 인식으로 형성되며 상호 간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상대방은 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넬, 바비 브라운, 입생 로랑과 같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명품 브랜드는 모두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샤넬, 바비 브라운, 입생 로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립스틱 틴트 하나만 해도 얼마 하죠? 보통 4만 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저렴한 브랜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 좋은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과 샤넬이나 브라운이나 입생로랑과 같은 고가의 브랜드들의 원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주는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랜드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메이크업을 정말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보시면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는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견된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를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은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퍼스널 브랜드의 구축은 경쟁자보다 유리한 그리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으며 몸값, 즉 우리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엇비슷한 인재들이 넘쳐나면서 사회는 개인에게 그들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경쟁 우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런 기업에서 인재들을 볼 때 스펙은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의 느껴지는 이미지나 또 심상이나 매력점이 바로 이 퍼스널 브랜드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일강에서 그 공부해 봤던 내용 중에 본인을 포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리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평가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퍼스널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브랜드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 사이의 차이, 갭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진짜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를 이상적인 나의 모습인 퍼스널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는 과정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내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들의 생각, 마음의 위치, 각인시키는 것, 즉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의 바람직한 위치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품 효익을 개발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객관적인 나를 알기 위한 도구로는 애니어그램, MBTI, DISC 등의 검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갭을 최소화시켜서 이것을 긍정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를 알고 미션을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퍼스널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이런 정보 아니면 추상적인 나를 아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의 차이를 충분히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자신의 사명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기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는 객관적으로는 이렇고 주관적으로는 이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단기간에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오랜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최상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짜기보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에는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연히 돈을 많이 벌겠다라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퍼스널 브랜드의 비전이란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리고 원하던 꿈이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일어날 것만 같은 가슴 떨리는 설레임을 갖도록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굉장히 구체화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현실화시켜서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그리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눈앞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퍼스널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드로서 내가 가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차별화된 경쟁 우위적 요소, 특징, 장점, 강점 등을 의미하며 이런 퍼스널 브랜드 플랫폼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핵심 컨셉이 되고 이를 더욱더 가다듬으면 퍼스널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또한 나의 퍼스널 브랜드 플랫폼을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서 자신을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퍼스널 브랜딩 채널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런 퍼스널 브랜드 플랫폼이 굉장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예전에는
이런 이제 검사들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얻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간단히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로 본인 스스로를 분석해서 잘 활용하셔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란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사명, 비전, 목표 등을 말하고 사명을 수행하고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명확하게 발견, 개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퍼스널 브랜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또 무엇인지, 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별 목표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퍼스널 브랜드 갭을 분석하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이 1, 2단계를 시행하다 보면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갭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이 거리를 그러니까 목표와 현실 간의 거리를 보다 좁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퍼스널 브랜딩 포지셔닝이에요. 전략을 수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퍼스널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CF 광고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배달 어플들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사실 이 배달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 배달이 뭐예요? 음식의 배달, 그 발음상의 배달과 배달의 민족, 우리 그저 밝은 땅의 민족, 이 발음상의 동일성을 이용해서 만든 광고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퍼스널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빨리 각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이런 큰 기업의 브랜드든 개인의 브랜드든 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4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작업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목표를 정확히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나만의 무기를 다듬어서 실제 퍼스널 브랜드로서 고객과 만나기 전까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잘 보시고 27페이지 실제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갭 분석,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잘 작성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로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할 시작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자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정말 취할 시작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분석. 일본은 특히나 한국에 비해 성적과 스펙을 많이 보지 않는 만큼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아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런 나라는 사람에 대해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이력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나 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이 많잖아요. 이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력서를 쓰는 것도 면접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자기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 분석이란 정말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취알에서는 정말 다양한 업계와 회사들, 그런 기업들 사이에서 나의 캐리어를 찾아가지고 내정을 획득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나를 바꿔놓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소서 쓰기 전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려나요? 아무튼 이런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자기 분석을 하기 전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 것. 자기 분석은 하루아침에 뭐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고 내 장점은 뭐고 내 약점은 뭐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끝내지 않는 게 좋아요. 깊이도 당연히 얕아질 뿐더러 이 자기 분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행동한 나의 행동을 보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전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에는 또 차이가 있을 뿐더러 매일매일 좀 시간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시기는 3학년 초반 3학년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3학년쯤이 가장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3학년쯤 됐으면 내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취할 3학년 이야기 겨울방학에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분석은 좀 끝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원하는 직종과 기업을 찾기 전 먼저 자기 분석을 먼저 할 것. 원하는 기업과 직종을 찾기 전에 자기 분석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재상을 알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인재상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나중에 결국 그 차이가 일하면서 힘든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첫 커리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 맞아서 1년도 못 채우고 이직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 스스로를 잘 파악해서 잘 맞는 곳을 들어가는 게 길게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요? 다음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남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둘 다 확인할 것. 내 모습은 당연히 내가 제일 잘 알겠지만 남의 시선에서 보는 나는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꼭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나의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첫인상 어땠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뭐 나도 모르는 습관이 혹시 있는지, 뭐에 열정이 있어 보이는지 이런 남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도 반드시 확인을 할 것. 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말 것. 어찌되었건 스스로를 알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하고 있는 것 등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뜻인데 나보다 많은 것을 이뤄놓은 남과 비교하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죠. 근데 이건 진짜 취하를 하면서 자기 분석을 하면서 꼭 피해야 하는 생각 중 하나예요. 무조건 많은 것을 한 사람,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 나보다 자격증이 많은 사람, 나보다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언제라도 부럽고 이제 걱정이 되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에서 그냥 일본어는 적당히 어느 정도 하고 활발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쳐요. B라는 사람은 N2밖에 없지만 상당히 밝고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C라는 사람은 N1도 있고 영어 성적도 있는데 굉장히 소심하고 목소리도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A기업의 면접관은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제가 면접관이었다면 저는 B라는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제가 취하를 하면서 느낀 건 붙을 것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았던 사람이 붙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할 줄 아는 게 많아도 현재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하려는 자리가 나와 맞지 않는 자리라면 떨어지는 거니까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능력 부족이었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었든 이미 내가 만들어 놓지 못한 성적, 능력에 대해서 스펙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어떻게든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기 분석을 하다 보면 단점이 장점에 비해 굉장히 잘 보이기 마련이에요. 눈에 굉장히 띄죠. 근데 이런 단점을 알고 그 단점을 극복하려는 모습과 바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절대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봅시다, 우리. 자, 주의점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주의점 4가지를 머리에 넣고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이에 자기사를 써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뭐 좋았던 거,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싫어했던 거, 이뤘던 거, 실패했던 거 이런 거 다 적어요. 상을 받은 거, 뭐 어디에 참가했고, 이때 뭐 우울했었고 이런 식으로 다 적어봐요, 한번.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었던 일들 한번 큰 틀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릴 적 일까지 억지로 기억해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일이 있다면 적는 것도 좋아요. 그게 정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흥미있어 하는 거, 가치관, 그리고 못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적어보세요. 일본에서 취하를 하다 보면 무조건 반드시 듣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생 시절에 이치반 간바tta 것도 안 하는 데스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당신이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무조건 무엇인가를 크게 이뤘습니다. 이런 것만 원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알바를 적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한 활동의 개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골라보세요. 보통 이력서에는 1가지만 쓰긴 하는데 저는 2번째로 열심히 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도 면접에서 받았었고 추가 질문 사항 중에 그 외에 어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칸에 또 적으면 되니까 한 2가지 정도 한번 내가 진짜 이건 열심히 했다 싶은 것들은 골라보세요. 일단 알바랑 동아리가 가장 많은 예시로 나오는데 다들 이거 한다고 나도 똑같이 열심히 한 걸 내는 것보다는 혹시 다른 어필할 만한 것이 있다면 좀 눈에 띌 만한 것을 말하는 걸 추천을 해요. 만약 저는 뭔가 보여질 만한 성과를 낸 건 없는데요 하신다면 잘 생각해서 자기가 나도 모르게 항상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매일 쓴다든가 이런 거를 모으는 취미가 있다든가 자신이 지어내서 쓴 말이 아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진짜 했던 일과 좋아하는 일을 얘기할 때는 눈빛이 진짜 달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가치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했던 일기를 매일 쓴다는 것. 일기 매일 쓰는 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성과는 아니지만 그 꾸준함과 기록하는 능력,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치가 숨겨져 있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제 활동을 골랐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차례예요. 저는 가장 열심히 한 걸로 예상하셨겠지만 유튜브를 골랐는데요. 그럼 유튜브를 열심히 했습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왜 나는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하면서 힘든 일은 뭐였지? 그건 어떻게 극복했지?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화했지?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지? 궁극적으로 내가 이 활동을 통해 얻은 능력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활동을 두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나가야 해요. 또 다른 예시로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책임감을 길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책임감이 무슨 책임감인지 이런 말을 쓴다고 할 때 그냥 책임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끝까지 끝내는 책임감인지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책임감인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내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인지 등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계속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자기사를 중심으로 그 한 활동을 하기 전 상황은 어땠는지, 과정은 어땠는지, 성과나 결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점점 살을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꼭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실패를 했던 것도 좋아요.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잘 말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기 분석을 좀 해보고 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막연하게 나는 이런 일을 잘하겠지 저런 거를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더 구체화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나를 연결시키는 접점을 찾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망 동기에 연결을 시켜서 이력서나 면접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다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볼 테니까 내가 직접 한 일과 내가 겪고 내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뭐 면접 전에 달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고생 안 하니까 꼭 시간을 들여서 나라는 사람을 바로 알고 취하에 임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했던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업계와 기업들을 고르는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정말 본인을 얼마만큼 잘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영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우리가 강의에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왓 분석이라고 해서 스왓 분석이란 기업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이 융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자기 분석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 스왓 분석은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는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왓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개인적인 분석 하나 그리고 항공사별 분석 하나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왓 분석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내시고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까지 완성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환경을 강점, 약점 분석하시고 외부 환경, 기회와 위협 요인까지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표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표에 대해서 잘 보시고 수업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페이지 여기 보시면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업 분석을 통한 전략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완벽하게 잘 작성해 오시고 그 다음 전략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를 1번, 2번, 3번까지 잘 작성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2강 이러닝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한 것처럼 과제 잘 챙겨주시고 궁금한 점은 편안하게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